모두가 회복을 말한다. 뉴스 헤드라인은 반등과 안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한다. 성장률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주가는 고점을 회복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숫자는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경제는 평균으로 설명되지만 위기는 분산에서 시작된다. 겉으로 보이는 회복의 그림자 아래에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환율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린다. 통계는 안정을 말하지만 시장의 호흡은 불안정하다. 이 간극이 바로 불편한 진실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종종 경제가 살아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안도한다. 그러나 위기의 전조는 언제나 회복의 언어 속에 숨는다. 유동성은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구간에만 머문다. 대기업과 자산 시장에는 돈이 돌지만 가계와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은 여전히 말라 있다. 부동산 가격은 정체되었지만 거래는 얼어붙었다. 숫자는 멈췄고 사람들의 삶은 멈추지 않았다. 이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압력을 키운다. 금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금리는 사회 전체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높은 금리는 대출자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낮은 금리는 위험을 축적한다. 지금의 금리는 선택지가 아니라 결과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린 금리는 소비를 억누르고 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킨다. 동시에 환율은 외부 신호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자본의 방향을 바꾼다. 작은 변동이 심리를 흔들고 심리는 다시 숫자를 왜곡한다. 사람들은 묻는다. 회복이라면 왜 이렇게 불안한가? 답은 통계의 표정에 있다. 평균은 견고해 보이지만 분포의 끝단에서는 위험이 쌓인다. 연체율이 천천히 오르고 신용 스프레드는 미세하게 벌어진다. CDS는 조용히 가격을 바꾼다. 이 변화는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조용한 지표에서 시작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회복의 언어를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 언어 뒤에 남겨진 숫자들을 하나씩 살핀다. IMF 위기 직전에도 시장은 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오늘의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개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따라가며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지금의 회복은 누구의 회복인가? 그리고 그 대가는 어디에서 지불되고 있는가? 위기의 징후는 항상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붕괴 직전에 경고가 울릴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 경고는 소음 속에 묻힌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다. 시중에 돈이 많다고 느껴지지만 은행의 태도는 달라진다. 대출 기준은 조용히 강화되고 망이는 짧아진다. 이는 유동성이 사라지는 첫 단계다. 돈은 존재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환율은 두 번째 신호다. 표면적으로는 안정 구간에 머무르지만 변동성은 커진다. 하루의 등락폭은 작아 보여도 방향성이 자주 바뀐다. 이는 시장이 확신을 잃었다는 의미다. 자본은 더 빠르게 들어왔다가 더 빠르게 빠져나갈 준비를 한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발표와 달리 실제 시장에서는 방어 비용이 점점 커진다. 환율은 경제의 천계다. 열이 오르기 전 미열이 먼저 나타난다. 부동산은 가장 느리게 반응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남긴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순간 거래량은 급감한다. 거래가 멈춘 시장은 가격보다 더 위험하다. 담보의 유동성이 사라지면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린다. 이는 개인에게는 전세와 주택 대출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숫자는 정체지만 삶의 압박은 커진다. 신용시장에서는 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회사채 금리는 국채와의 차이를 조금씩 벌린다. CDS 프리미엄은 조용히 상승한다. 이 신호는 전문가들만 읽는다. 그러나 과거 IMF 직전에도 그리스 위기 직전에도
같은 움직임이 반복되었다. 시장은 항상 먼저 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이 모든 징후의 공통점은 하나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통계가 괜찮다고 말하는 동안 위험은 이동하고 축적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관찰이다. 지금 보이는 작은 변화들이 연결될 때 비로소 큰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경제 충격은 한 지점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연쇄 반응으로 확산된다. 시작은 대개 금리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부채 구조다.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가계는 매달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고 기업은 신규 차입을 미룬다. 이 선택들이 모이면 총수요는 서서히 식는다. 통계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체감이 시작된다. 다음 단계는 유동성의 경색이다. 중앙은행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말하지만 그 돈은 위험이 낮은 곳에만 머문다. 은행은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자금은 국채와 단기 금융 상품으로 쏠린다. 실물 경제로 흘러가야 할 돈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만 순환한다. 이는 마치 혈액이 심장 주변에만 머무르는 것과 같다. 말단이 차가워지는 순간이 온다. 환율 충격은 이 과정에 가속도를 붙인다. 글로벌 자금이 위험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통화 가치는 빠르게 흔들린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기대를 키운다.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를 고민하게 된다. 이 악순환은 정책의 선택지를 좁힌다. 무엇을 선택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하는 것이다. 신용은 이 모든 과정을 연결하는 매개다. 신용이 흔들리면 거래가 멈춘다. 기업 간 결제 기간이 길어지고 가계의 신용카드는 생존 수단이 된다. 연체율은 천천히 오르지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도 이 단계가 지나간 뒤에는 정책의 속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다.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신뢰가 약해지면 속도가 빨라진다. 숫자가 아니라 기대가 움직일 때 위기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위기는 늘 다른 얼굴로 나타났지만 같은 구조를 공유했다. IMF 외환 위기 이전 한국 역시 성장률과 수출 지표만 보면 안정적이었다. 문제는 숫자 사이의 숨은 부채였다.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아졌고 환율 방어에 대한 신뢰는 과대평가되었다. 시장은 이를 먼저 감지했고 자본은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붕괴는 단 하루 만에 일어났지만 준비는 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통화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고정했고 이는 일시적인 안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금리와 재정 적자는 누적되었다. 외환이 빠져나가자 통제는 더욱 강해졌고 결국 통화 자체가 신뢰를 잃었다. 통계는 통제 속에서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사람들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다. 그리스의 사례는 재정과 금융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로존이라는 보호막은 저금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부채를 축적하게 만들었다. 위기가 드러났을 때 선택지는 긴축뿐이었다. 실업률은 치솟고 젊은 세대는 나라를 떠났다. 숫자는 회복을 말했지만 사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 정책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한다. 정치적 판단이 금리를 대신할 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환율은 급등했고 물가는 일상의 문제가 되었다. 통계는 조작되거나 신뢰를 잃었고 사람들은 숫자를 보지 않게 되었다. 이 순간 경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이 사례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다. 위기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와 선택이 같다면 결과도 닮아간다. 한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글로벌 거울을 직시해야 한다. 글로벌 사례를 한국에 대입하면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한국 경제는 회복 국면에 있다고 말하지만 구조는 여전히 위기의 기억 위에 서 있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리 상승은 그 부담을 즉각적으로 드러낸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금리의 작은 변화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빠르게 잠식한다. 통계상 소비는 버티고 있지만 생활비와 이자 부담 사이에서 선택지는 줄어든다. 환율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민감한 지점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환율 상승은 양날의 검이다. 대기업에는 일시적인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은 전체 경제의 압박으로 돌아온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용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숫자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의 판단이다. 부동산 시장은 한국 경제의 신뢰축이다. 가격이 급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도하는 동안 거래 절벽은 길어지고 있다. 담보 가치에 의존한 금융 구조에서 거래 감소는 은행의 위험 관리 기준을 바꾸게 만든다. 이는 다시 대출 축소로 이어진다. 개인에게는 주거 불안과 자산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체감된다. 부동산은 가격보다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난다. 금융시장에서는 CDS와 신용 스프레드가 조용히 움직인다. 아직 위기라고 부를 수준은 아니지만 방향은 중요하다. 이 지표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 회복을 말하는 통계와 달리 시장의 시선은 신중해지고 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충격의 크기는 커진다. 결국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남는다. 위기가 감지될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그러나 그 선택은 언제나 제한적이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과 물가가 흔들리고 금리를 유지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정책은 균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손실의 분배를 결정한다. 누구의 부담을 먼저 줄일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정책의 방향은 사회적 선택이 된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다. 이는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물가 신뢰가 무너지면 통화 정책은 힘을 잃는다. 그러나 높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 딜레마는 IMF 위기 이후에도 반복되었다. 당시의 긴축은 회복의 대가였고 지금의 선택 역시 미래의 비용으로 남는다. 정부는 재정으로 대응하려 하지만 재정 역시 무한하지 않다. 확장 재정은 단기적인 완충 역할을 하지만 부채를 남긴다.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재정 신뢰가 흔들리면 정책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왔지만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는 구조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외환 시장 개입은 또 다른 수단이다. 외환 보유고는 심리적 안전망이지만 방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환율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과거 여러 국가에서 위험한 착각으로 드러났다. 시장과 싸우는 정책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를 없애기보다 시간을 번다. 그 시간 동안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문제는 더 큰 형태로 돌아온다. 정책의 진짜 시험은 발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시작된다. 위기의 국면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경제를 정확히 맞히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어렵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부채 구조가 생존을 좌우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다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다. 이자 부담이 소득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위기의 체감은 달라진다. 현금 흐름은 자산 규모보다 중요해진다. 자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기에는 유동성이 방패가 된다. 비상자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장치다. 위기의 초입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현금은 그 선택지를 유지시킨다. 환율과 물가는 개인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흔든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식비와 에너지 비용으로 체감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다. 작은 절약보다 구조적인 조정이 더 오래 효과를 낸다. 투자에 있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회복의 기대가 커질수록 무리한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나 위기의 국면에서는 수익보다 손실 관리가 우선이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등 기대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회복을 보지 못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부채를 이해하고 현금을 확보하며 정보의 소음을 줄이는 것.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지금의 선택은 통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다큐멘터리는 보통 숫자로 끝나지만 삶은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희망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회복 이후에 무엇이 남는가다. 통계가 말하는 평균의 회복 뒤에는 격차가 남고 속도의 차이가 남는다. 어떤 사람은 이미 회복의 궤도에 올라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바닥을 더듬고 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사회의 긴장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영역에서 쌓인다. 과거 IMF 위기 이후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채와 자산 의존이라는 구조가 강화되었다. 글로벌 사례가 보여주듯 위기는 항상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 다시 형태를 바꿔 돌아왔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공통점은 회복의 언어가 구조의 문제를 가렸다는 점이다. 통계는 안정적이었지만 삶은 불안정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숫자들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신용지표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한다. 불확실성은 줄어들지 않았고 선택의 비용은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여운은 단순하다. 회복을 밑도에 의존하지 말 것. 통계를 보도해 그 이면을 질문할 것. 경제는 멀리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매달의 이자와 생활비 선택의 폭으로 체감된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준비할 수 있다. 회복을 말하는 시대일수록 조용한 숫자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기의 징후는 지표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더 선명해진다. 단일 수치는 언제든 해석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여러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의미는 달라진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면 단기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장기 투자는 미뤄진다. 이때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의 비용 구조는 즉시 흔들린다. 수입 단가가 오르고 해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마진은 압박을 받는다. 숫자는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손익의 완충제는 빠르게 달아간다. 신용 지표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한다. 회사채 발행 조건이 악화되고 만기 구조가 짧아진다. 은행은 담보와 보증을 더 요구한다. 이는 신규 고용과
설비 투자로 이어질 돈이 차단된다는 뜻이다. 고용은 통계상 지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체감은 먼저 온다. 채용 공고가 줄고 계약 기간이 짧아진다. 개인의 불안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도 강화된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 가격은 버티는 듯 보이지만 담보 회수의 현실성은 낮아진다. 은행은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대출 여력은 축소된다. 이는 다시 소비와 자영업 매출로 이어진다. 지역 상권의 공실률은 뉴스가 되지 않지만 생활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이 과정에서 CDS와 신용 스프레드는 조용히 말한다.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않지만 방향을 알려준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숫자보다 구조를 본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회복의 신호는 단기 이벤트로 해석된다. 위기의 징후는 크지 않다. 다만 연결될 뿐이다.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항상 착시가 발생한다. 일부 지표는 개선되고 일부는 악화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숫자만 선택한다. 수출이 늘었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그 이면의 단가는 보지 않는다. 물량은 늘었지만 이익률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환율과 원가 금융 비용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통계는 증가를 말하지만 기업의 체력은 소모되고 있다. 물가는 또 다른 착시를 만든다. 헤드라인 물가가 안정되면 위기가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생활 물가는 다르다. 서비스 물가와 주거 비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가계는 체감 물가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이는 소비 패턴의 변화를 만든다. 외식은 줄고 필수 지출의 비중은 커진다. 이 변화는 GDP에 바로 반영되지 않지만 경제의 속도를 바꾼다. 노동시장 역시 지연된 신호를 보낸다. 실업률은 낮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질은 달라진다. 임시직과 단기 계약이 늘고 임금 상승은 멈춘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았지만 미래를 계획하지 못한다. 이 불안은 소비와 투자 의사결정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숫자는 안정적이지만 기대는 약해진다. 이 착시의 가장 큰 위험은 대응의 지연이다.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준비도 늦어진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정책과 개인 모두 이 단계에서 시간을 잃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지만 대응은 갑자기 필요해진다. 지금의 혼합된 신호들은 경고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로 바라볼 때 다음 국면이 보이기 시작한다.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은 국내 지표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다. 미국의 금리 결정과 달러 유동성은 신흥국과 개방 경제에 즉각적인 파장을 만든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글로벌 자금은 본국으로 회귀하고 위험 자산의 문턱은 높아진다. 이때 국내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잦아지고 시장의 변동성은 커진다. 숫자는 하루 단위로 오르내리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과 지속성이다.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장기 자금이다. 인프라 투자와 연구 개발은 미뤄지고 단기 수익이 가능한 영역만 선택된다. 이는 생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당장의 지표는 버텨도 미래의 성장 잠재력은 줄어든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러 국가에서 회복이 더뎠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한국 경제는 개방도가 높아 이 영향에 민감하다. 외환 시장의 안정은 중요하지만 그 비용은 금리와 성장으로 분산된다. 달러 유동성이 빠질 때 환율 방어는 심리전을 동반한다. 시장이 의심하는 순간 방어의 효율은 떨어진다. 외환 보유고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메시지다.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도 달라진다. 해외 차입 비용이 오르고 만기는 짧아진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은 선별적으로 배분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 접근성은 악화된다.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는 이렇게 개인의 일상으로 새우며든다. 이 국면에서 핵심은 속도다. 유동성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가속된다. 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대응은 항상 늦어진다. 글로벌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된다. 위기의 국면에서는 정책 신호와 시장 반응 사이의 시간차가 중요해진다. 발표는 즉각적이지만 효과는 지연된다. 이 지연 구간에서 불확실성은 커진다. 금리 동결이나 인하의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조건을 묻는다.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 다른 선택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명확할수록 변동성은 커진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시장은 확신을 요구한다. 통화 정책의 파급은 금융을 넘어 실물로 번진다. 대출 금리는 고점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가계의 체감은 더 늦다. 기업은 비용 구조가 안정될 때까지 채용과 투자를 미룬다. 이 공백은 생산성과 소득의 정체로 나타난다. 숫자는 점진적으로 개선되지만 체감은 따라오지 않는다. 이 괴리는 정책 신뢰를 시험한다. 재정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지원은 목표를 향해 집행되지만 현장에서는 누수가 생긴다. 대상과 규모의 적합성이 떨어지면 효과는 분산된다. 당위 처방은 완충이 되지만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구조 개혁이 지연될수록 다음 충격의 비용은 커진다. 시장은 이 모든 과정을 가격에 반영한다. 국채 금리의 기울기와 신용 스프레드의 미세한 변화는 기대의 집합이다. CDS는 소음처럼 보이지만 방향을 숨기지 않는다. 정책과 시장의 간극이 좁혀질 때 안정은 지속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회복의 언어는 짧은 이벤트로 남는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빠른 결정보다 예측 가능한 결정이 비용을 낮춘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신뢰를 지키는 방법은 단순하다. 말한 것을 지키고 지키지 못할 것은 말하지 않는 것.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숫자는 다시 불편해진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종종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드러난다. 은행의 자본 비율이 충분하다는 발표가 이어져도 위험은 이동한다. 그림자 금융과 비은행권으로 자금이 흘러가면 통제는 느슨해진다. 규제가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위험이 이동하는 현상은 위기마다 반복되었다. 표면의 안정은 내부의 취약성을 가릴 수 있다. 대출의 질은 양보다 중요해진다. 담보가 충분해 보이더라도 현금 흐름이 약하면 상환 능력은 빠르게 훼손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구조에서 거래 감소는 회수 가능성을 낮춘다. 이때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신용은 더 빠르게 위축된다. 숫자는 서서히 변하지만 체감은 급격하다. 비은행권의 역할도 커진다. 자본시장과 대체 금융은 위기 초기에 완충제로 보인다. 그러나 변동성이 커지면 자금 회수의 속도는 은행보다 빠르다. 이는 시장 가격을 급격히 움직이고 신뢰를 흔든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펀드 환매 중단과 유동성 경색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이 구조적 위험은 개인에게도 연결된다. 퇴직연금과 투자 상품의 수익률 변동은 노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금융 시스템의 작은 균열은 가계의 장기 선택을 바꾼다. 안정은 선언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구조가 버틸 때만 유지된다. 이 점을 놓치면 회복의 통계는 다시 질문을 받게 된다. 글로벌 비교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위기의 전개 속도와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보인다. IMF 위기 당시 한국은 급격한 환율 붕괴와 외화 유동성 고갈을 겪었지만 구조 조정의 속도는 빨랐다. 고통은 컸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통화 위기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 단기 처방과 통제가 번갈아 나타나며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같은 위기라도 선택의 차이가 시간을 바꾼다. 그리스는 통화 주권이 제한된 환경에서 긴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 균형은 회복되었지만 사회적 비용은 장기간 지속되었다. 청년 실업과 인구 유출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손실이었다. 터키는 금리 정책의 신뢰를 잃은 뒤 환율과 물가의 악순환에 빠졌다. 베네수엘라는 통계 자체가 의미를 잃는 단계로 이동했다. 이 사례들은 위기의 끝이 하나가 아님을 보여준다. 공통점은 신뢰다. 통화와 재정제도의 신뢰가 유지된 국가는 충격을 흡수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위기를 반복했다. 회복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일관성이다. 글로벌 사례는 한국에 묻는다. 지금의 선택은 시간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비용을 뒤로 미루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한국 경제의 다음 국면을 이해하려면 가계의 행동을 봐야 한다. 통계는 소비가 버티고 있다고 말하지만 구성은 바뀌고 있다. 선택적 소비는 줄고 필수 지출의 비중이 커진다. 이는 경기의 탄성을 낮춘다. 한 번 줄어든 지출 습관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금리 부담은 고정비로 자리 잡고 가계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축을 늘린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은 먼저 흔들린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비용의 충격을 즉각적으로 받는다. 임대료와 인건비 금융 비용이 동시에 압박한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고 올리지 않으면 손익이 악화된다. 이 딜레마는 고용의 질로 이어진다. 신규 채용은 미뤄지고 근무 시간은 조정된다. 실업률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체감 고용은 다르다. 부채의 분포도 중요해진다. 평균 부채는 관리 가능해 보이지만 취약차주의 비중이 늘면 시스템의 민감도는 커진다. 연체율의 작은 상승은 신용 경색을 촉발한다. 금융기관은 선제적으로 기준을 높이고 이는 다시 가계의 선택지를 줄인다. 이 순환은 통계에 늦게 나타난다. 이 국면에서 회복의 언어는 가계의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 바꾸는 것은 체감과 기대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경제의 회복 속도는 느려진다. 다음 단계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의 전환에서 결정된다. 심리는 경제에 숨겨진 지표다. 수치가 비슷해 보여도 심리가 바뀌는 순간 행동은 달라진다. 가계와 기업이 동시에 보수적으로 변하면 경제의 회전 속도는 느려진다. 이는 불황의 정의가 아니라 관성의 변화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소득의 감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의 약화다. 확신이 사라지면 모든 결정은 미뤄진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심리가 변동성으로 나타난다. 주가는 방향성을 잃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채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수익률 곡선은 평평해진다. 이는 성장 기대가 낮아졌다는 신호다. 환율의 작은 움직임에도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리는 숫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같은 정책이라도 메시지가 명확하면 심리는 안정된다. 반대로 모호한 신호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시장은 완벽한 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관된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숫자는 해석의 대상이 된다. 개인에게 심리는 선택의 기준이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무리한 기대는 위험을 키운다. 반대로 과도한 공포는 기회를 지운다. 균형은 정보의 선별에서 나온다.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 않고 구조적 신뢰에 집중하는 태도다.
심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 있다. 이 관리가 다음 국면에서 생존을 가른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 신용과 대외 인식이다. 국가 신용은 단순히 등급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외부 자본이 한 나라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종합 신호다.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순간 위험은 누적된다. 중요한 것은 절대 수준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과 속도다. 작은 상승이 지속될 때 시장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대외 인식은 환율과 자본 흐름을 통해 현실이 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회복의 헤드라인보다 구조를 본다. 성장의 질과 부채의 분포 정책의 일관성을 함께 평가한다. 이 평가가 바뀌면 자본은 빠르게 움직인다. 유입과 유출의 속도는 국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변동성을 키운다. 이는 다시 정책 선택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역 환경도 변수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충격을 나눠 받는다. 특정 산업의 호조가 전체를 가리기도 하지만 산업 간 격차는 확대된다. 이는 지역과 고용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숫자는 평균을 말하지만 현장은 다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방어보다 신뢰의 유지다. 단기 안정은 만들 수 있어도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 신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방향이 바뀌면 회복도 오래 걸린다. 지금의 지표들은 아직 여지를 남긴다. 그 여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다음 이야기를 결정한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위기의 충격을 증폭시키거나 완화한다. 한국 경제는 특정 주력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배터리는 수출의 중심이지만 동시에 변동성의 중심이기도 하다. 글로벌 수요가 흔들리면 매출과 투자 계획은 즉각 조정된다. 숫자는 분기 단위로 반영되지만 현장의 판단은 더 빠르다. 설비 투자가 미뤄지고 하청 구조의 부담은 아래로 전가된다. 기술 전환의 속도도 변수다. 고금리 환경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줄어들기 쉽다. 연구 개발은 비용으로 인식되고 단기 수익이 우선된다. 이는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위기 이후 회복이 더뎠던 이유는 기술과 생산성 투자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선택은 다음 사이클의 위치를 결정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함께 진행된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은 비용 절감의 수단이지만 전환 과정에서 마찰을 만든다. 숙련의 격차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격차로 나타난다. 평균 임금이 유지되어도 체감은 다르다. 일부는 기회를 얻고 일부는 불안에 놓인다. 이 분화는 사회적 비용으로 축적된다. 산업과 노동의 변화는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다. 교육과 재훈련, 이동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위기의 국면에서 구조 전환을 미루면 충격은 더 길어진다. 회복을 말하는 통계 뒤에서 산업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그 흐름을 읽지 못하면 다음 위기는 더 익숙한 얼굴로 돌아온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일상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가진다. 주가의 등락은 투자자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과 보험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준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자본 비용은 상승하고 이는 가격과 고용으로 전가된다. 숫자는 시장에 머무는 듯 보이지만 생활비와 안정성으로 이동한다. 채권 시장의 신호도 중요하다.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거나 역전될 때 시장은 성장의 둔화를 말한다. 이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을 바꾸고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을 보수적으로 만든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위험자산의 가격은 압박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산 격차는 확대된다.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고리는 다시 긴장한다.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금융 비용이 높아지면 보유의 부담은 커진다.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어든다. 이는 담보 평가의 기준을 흔든다. 금융은 숫자를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현실의 유동성은 사람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이 전이 과정의 핵심은 시간차다. 시장의 변화가 생활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 지연이 안일함을 만든다. 그러나 한번 도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변동성은 경고다. 그것이 일상이 되기 전에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숫자가 아니라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된다. 위기의 국면에서는 정보의 홍수가 또 다른 위험이 된다. 서로 다른 해석과 전망이 동시에 쏟아지면 판단은 흐려진다. 낙관과 비관이 극단적으로 갈릴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이야기만 선택한다. 이 선택 편향은 대응을 늦춘다. 중요한 것은 예측의 정확도가 아니라 신호의 우선순위다. 당위 이벤트보다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지표를 읽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단일 수치의 개선보다 추세와 상관관계를 본다. 금리가 내려와도 신용이 회복되지 않으면 실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환율이 안정되어도 변동성이 크면 기업의 계획은 보수적으로 유지된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어도 거래가 회복되지 않으면 금융의 긴장은 풀리지 않는다. 숫자는 함께 읽힐 때 의미를 갖는다. 정책 발표를 해석할 때도 조건을 본다. 언제까지 유효한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가? 조건이 바뀌면 효과도 바뀐다. 시장은 이 조건을 가격에 반영한다. 개인은 이 조건을 생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의 소음을 줄이고 반복되는 구조적 신호를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단정이다. 위기가 끝났다고 단정하거나 반드시 온다고 단정하는 순간 선택은 경직된다. 유연성은 생존의 자산이다. 상황이 바뀔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이 불편한 진실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인사이트다. 위기의 진행 과정에서 세대 간 격차는 더 선명해진다. 자산을 이미 보유한 세대와 이제 축적을 시작하는 세대의 체감은 다르다. 금리 상승은 대출을 가진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자산 가격의 정체는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킨다. 통계상 자산 총액은 유지되지만 기회의 분포는 왜곡된다. 이 왜곡은 소비 성향과 인생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거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 전세와 월세의 부담은 소득 대비 비중을 키운다. 이는 저축과 투자 여력을 줄이고 미래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결혼과 출산 이동의 결정은 경제 지표보다 빠르게 반응한다. 숫자는 안정적이지만 사회의 동력은 약해진다. 이 변화는 장기 성장의 기초를 흔든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불확실한 경로는 깊이된다. 이는 혁신의 속도를 낮춘다.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줄어들면 새로운 시도는 줄어든다. 위기의 비용은 현재의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으로 지불된다. 이 지점에서 정책과 사회의 역할은 단기 부양이 아니라 경로의 복원이다. 이동 가능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회복의 통계는 세대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제의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회복인가? 지역 간 격차 역시 위기의 국면에서 확대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체감은 다르고 산업 구조가 다른 지역일수록 충격의 방향도 달라진다. 특정 산업에 의존한 지역은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장이 멈추거나 투자 계획이 연기되면 지역 경제의 순환은 즉시 느려진다. 통계는 전국 평균을 말하지만 지역의 온도는 크게 다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차이는 뚜렷해진다. 거래 감소는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만 회복의 순서는 다르다. 자금이 먼저 돌아오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격차는 장기화된다. 이는 지방 재정과 인구 이동으로 이어진다.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소비와 세수가 동시에 감소하고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악순환은 숫자보다 생활에서 먼저 나타난다. 금융 접근성도 지역별로 다르다. 은행 지점과 비은행 금융의 분포는 자금 조달의 조건을 바꾼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지역에 따라 대출 조건과 한도는 달라진다. 이는 창업과 사업 유지의 가능성을 좌우한다. 회복의 언어가 지역의 현실을 가리지 못하는 이유다. 이 격차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는다. 구조와 인프라 인구의 문제로 얽혀 있다. 위기의 국면에서 이를 방치하면 회복 이후에도 균열은 남는다. 지역의 체감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의 전체 그림도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위기의 깊이를 가늠하는 또 다른 창이다. 설문과 발표에서는 계획이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내부의 기준은 달라진다. 투자 승인 기준은 상향되고 회수 기간은 짧아진다. 이는 위험 회피가 아니라 불확실성 관리다. 확신이 약해질수록 기업은 현금을 쌓고 선택을 미룬다. 숫자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결정의 밀도는 낮아진다. 공급망의 재편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은 조달 전략을 바꾸게 만든다. 다변화는 비용을 높이고 효율을 낮춘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 경쟁력에는 부담이 된다. 가격 전가가 어려운 환경에서 마진은 압박을 받는다. 이 압박은 인건비와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의 체감은 더 직접적이다. 거래 조건은 불리해지고 결제 기간은 늘어난다. 금융 비용과 운영 자금의 부담은 동시에 커진다. 정책 지원이 있어도 타이밍과 규모가 맞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된다. 이 간극은 현장의 불안을 키운다. 기업의 판단은 고용과 지역 가계로 전파된다. 결정을 미루는 선택은 충격을 지연시키지만 누적시킨다. 위기의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과감함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구조가 갖춰질 때 회복의 언어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국제 금융 환경의 변화는 정책의 여지를 재정의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더라도 금리의 정상화는 느리게 진행된다. 이는 과거의 저금리 시대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본의 가격이 높아진 환경에서는 성장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레버리지에 의존한 확장은 위험을 키우고 내부 자금과 생산성 중심의 전략이 중요해진다. 이 전환은 통계보다 의사결정에서 먼저 나타난다. 환율 체계의 안정성도 다시 평가된다. 변동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비용이 된다. 기업과 가게는 해지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이는 가격과 수익성에 반영된다. 외환 보유고와 스왑 라인은 안전망이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시장은 제도의 일관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강점은 제도와 인적 자본이다. 그러나 약점은 구조의 경직성이다.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은 노동 공급을 제약하고 재정의 부담을 키운다. 이 구조적 압력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누적된다. 위기의 국면에서 구조 문제를 미루면 회복 이후의 성장률은 낮아진다. 이 단계에서 선택은 분명해진다. 단기 안정에 머물 것인가, 비용을 감수하고 구조를 바꿀 것인가. 국제 환경은 더 이상 시간을 벌어주지 않는다. 숫자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다시 드러난다.
선택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개인의 삶으로 돌아오면 위기의 의미는 더 선명해진다. 통계가 말하는 성장과 안정은 가계의 월말 장어와 다를 수 있다. 이자와 생활비, 교육비와 주거비가 동시에 오를 때 선택의 폭은 급격히 좁아진다. 소득이 유지되어도 여유는 사라진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계획이다. 장기 목표는 보류되고 단기 생존이 우선된다. 경제의 압박은 이렇게 시간의 관점을 바꾼다. 가계의 의사결정은 방어적으로 변한다. 소비는 필수 중심으로 재편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은 줄어든다. 이는 개인에게 합리적이지만 집합적으로는 경기의 회복력을 낮춘다. 모두가 동시에 조심하면 회전은 느려진다. 이 역설은 위기마다 반복되었다.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의 관성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정보의 선택도 중요해진다. 과도한 낙관은 준비를 늦추고 과도한 비관은 기회를 지운다. 지표를 보는 눈은 단순해져야 한다. 금리와 환율 신용의 방향을 확인하고 자신의 부채와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것. 이 기본이 흔들리면 어떤 전망도 의미가 없다. 위기는 삶을 파괴하기보다 우선순위를 재정렬한다.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선택은 명확해진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미룰 것인가. 통계가 답을 주지 않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하는 시점이다. 위기의 국면이 길어질수록 사회 전체의 위험 인식은 달라진다. 초기에는 외부 요인으로 설명되던 충격이 점차 구조의 문제로 인식된다. 이 전환이 늦어질수록 대응은 단기 처방에 머문다. 금리 인하나 재정 지원은 숨을 고르게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충격은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 과거 위기들이 남긴 교훈은 여기에 있다.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이 지점에서 커진다.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정책은 흔들린다. 세대와 계층, 지역 간 이해가 충돌할수록 결정은 지연된다. 지연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불확실성은 비용을 높인다. 숫자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그 해석은 정치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기업과 가계정부가 같은 현실을 다르게 인식할 때 간극은 커진다. 회복을 말하는 주체와 불안을 느끼는 주체가 다르면 정책의 체감은 낮아진다.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신뢰는 약해진다. 신뢰가 약해질수록 경제는 더 많은 완충제를 필요로 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다.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다. 위기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축소해서도 안 된다. 정확한 진단만이 비용을 낮춘다. 회복의 언어가 아니라 구조의 언어로 말할 때 다음 국면을 준비할 수 있다. 이제 시선은 다음 충격의 형태로 이동한다. 위기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외환과 금융이 중심이었다면 다음에는 부동산과 신용 혹은 지정학과 공급망이 결합된 형태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취약한 연결고리다.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지점이 동시에 흔들릴 때 충격은 커진다. 숫자는 각각 관리 가능해 보여도 연결의 합은 위험이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 연결을 강화한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환율과 물가를 통해 빠르게 전이된다. 기업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가계는 생활비의 변동성에 노출된다. 이 불확실성은 투자와 소비를 동시에 위축시킨다. 글로벌 사례에서 보듯 외부 충격은 내부 구조의 약점을 확대한다. 기후와 인구 구조도 변수로 작용한다. 재난과 전환 비용은 재정과 보험 금융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고령화는 노동과 소비의 균형을 바꾼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누적된다. 위기의 국면에서 누적된 구조적 압력은 완충 능력을 약화시킨다.
다음 충격을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비는 가능하다. 연결고리를 점검하고 취약한 지점을 보강하는 것. 당이 지표의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구조의 강도를 높이는 선택이다. 불편한 진실은 미래를 말하지 않지만 준비의 방향을 제시한다.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는 관리의 대상이지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위기의 국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는 거창한 해법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원칙에서 나온다. 부채의 만기를 분산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며 의존도를 낮추는 선택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가게든 동일하다. 여유는 수익을 줄일 수 있지만 생존 확률을 높인다. 정책의 측면에서도 완충 장치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자동 안정 장치는 위기 초기에 작동할수록 비용이 낮다. 실업과 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제도는 소비의 급락을 막는다. 그러나 제도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기준의 일관성이 유지될 때 효과는 커진다. 임시 처방이 반복되면 신호는 약해진다. 기업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특정 시장과 통화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위험을 증폭시킨다. 공급망의 다변화는 비용을 높이지만 충격의 분산이라는 보험을 제공한다. 당위 효율과 장기 안정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진다. 이 균형을 잃으면 회복의 순간에도 취약성은 남는다. 개인에게 준비는 선택의 폭을 유지하는 일이다.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집중을 줄일 수는 있다. 정보의 소음을 줄이고 핵심 지표에 집중하는 태도다. 준비는 공포의 결과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의 결과일 때 지속된다. 이 국면에서 준비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현실적인 희망이다. 회복의 국면은 종종 위기의 교훈을 흐리게 만든다. 숫자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긴장은 빠르게 풀린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 지점이다.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체감은 안정으로 이동한다. 이때 다시 부채가 늘고 위험은 재배치된다. 과거 위기 이후 반복되었던 패턴이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다음 국면의 시작일 수 있다. 경제의 기억은 짧다. 개인도 시장도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 고통을 잊는다. 잊혀진 교훈은 다시 비용으로 돌아온다. IMF 위기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우리는 충분히 바뀌었는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가? 숫자는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는다. 행동이 답이 된다. 지금의 통계가 말하는 안정은 관리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관리와 해결은 다르다. 관리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위험이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에서 실물로, 대기업에서 가게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위험의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 이 경로를 놓치면 다음 충격은 더 낯설게 느껴진다. 이 국면에서 필요한 태도는 경계다. 낙관을 경계하고 비관을 경계하는 균형이다. 회복을 인정하되 의존하지 않는 자세다. 불편한 진실을 잊지 않을 때 회복은 지속될 수 있다. 숫자가 좋아질수록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위기를 통과한 사회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경제는 결국 인간의 결정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회복을 말하는 통계는 방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책임을 대신 지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선택은 당장의 안정을 줄 수 있어도 미래의 비용을 키운다. 반대로 현실을 직시한 선택은 지금의 불안을 감수하는 대신 다음 충격의 깊이를 줄인다. 이 다큐멘터리가 따라온 숫자들은
공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신용지표는 경고라기보다 질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평균에 안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산의 끝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책과 기업 개인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경제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작은 선택들이 같은 방향으로 쌓일 때 방향은 바뀐다. 위기를 피하는 방법은 예측이 아니라 관리다. 여유를 만들고 집중을 줄이며 신뢰를 지키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반복될 때 회복은 지속된다. 모두가 회복을 말할 때 통계가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를 멈춰 세운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다. 점검을 위한 시간이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10년을 결정한다. 숫자 뒤에 숨지 말고 숫자를 넘어보라. 경제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방향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다.